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축구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 11시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강원전을 제가 보고 오느라고 시간 조정을 좀 했다는 점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연패는 끊었는데 강원이 이기지는 또 못했습니다. 1대1로 비겼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오늘 새벽이죠. 클럽 월드컵 D조 첫 경기에서 첼시가 LAFC를 상대를 했는데요. 델랍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고요. 이수구 선수도 또 데뷔전 치렀죠. 그렇게 무언가 이제 새로운 선수들의 일부 가세 속에서 첼시가 지금 현재 어떤 이적 시장 또 보강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은 이적 시장 해야 될 것 같고, 클럽 월드컵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일 아침 7시에 드디어 전북이 또 클럽 월드컵 첫 경기를 갔습니다. 남아공의 최강팀이죠. 마멜로디 선다운스와 첫 경기를 갔기 때문에 그 경기 또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요즘에 이제 손흥민 선수 이적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수구라 그래요? 현크님, 현지 발음이랑 본인도 애수구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직 이름을 어떻게 할지 확정을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첼시 얘기부터 하죠. 경기가 끝났으니까. 첫 경기 첼시가 LAFC를 상대해서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2대0. 스코어만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완승을 거둔 것처럼 보이겠지만 조금 답답했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첼시의 공격이 후반에는 조금 활기를 좀 찾았습니다만 전반에는 약간 답답한 그런 양상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이 어제 같은 경기는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같은 경기는 이제 라비아 선수와 카이세도 선수를 선발로 먼저 넣었어요. 엔소 페르난데스를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인버티드 풀백 운영을 하지 않고요. 쿠쿠레아 선수를 1차 빌드업 때는 아예 하프스페이스 위로 아예 전진을 시켰어요. 그리고 허리는 그냥 중앙 미드필더 2명이 3둘 빌드업을 가져갔습니다. 리스 제임스가 선발로 나와서 1차 빌드업 때는 스토퍼를 보는 역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빌드업 자체의 유연성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엔소 선수가 들어가서 중앙 미드필더 카이세도와 파트너가 될 때는 그래도 유연성이 조금 확보가 됩니다. 왜? 인버티드 풀백으로 중앙으로 들어온 선수와 엔소 선수는 공격 시에는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올라가서 공격 지원을 하는 높은 위치로 움직임을 주로 형성하지만 또 유사시에 엔소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같이 그 위치에 있던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하는 쿠쿠레아가 되던 누가 되던 간에 그런 선수들이 다시 또 메짤라 같은 롤을 수행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조금 혼란시킬 수는 있거든요. 유연하게끔 만들 수 있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데 역시 이제 라비아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패스가 좋고 그리고 라비아 선수 또한 골 소유 시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엔소와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서 컨트롤하는 데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중앙 미드필더죠. 카이세도는 조금 더 6번 롤에 충실하는 운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선수가 아예 중앙 미드필더 쪽에 너무 있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LAFC가 1차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도 아니었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당겨서 높은 숫자가
숫자 싸움을 걸어서 1차 빌드업을 방해하는 운영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전반전 운영은 뒤에 남아있는 이른바 잉여 선수들, 비효율적인 숫자가 조금 더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전개가 되질 못하고 남아있는 형태가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데서 나오는 공격의 단조로움, 결국 윙포드들의 또 1대1에 조금 의존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1대1로 많이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파머 선수가 거기서 아무래도 볼을 좀 배급하고 뭐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도 많지만 아무래도 볼을 좀 지원해주는, 패스를 통해서 또 킥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 네투 선수가 1대를 좀 많이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왼쪽은 그래도 엔소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공격 시에는 엔소 선수가 중앙과 왼쪽 사이에서 합스페이스 공략을 특히 지난 시즌 후반기에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세도도 자신의 6번 롤을 매우 충실하게 잘하면서 최고 활약을 펼쳤지만, 팀을 어떤 결과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엔소 선수의 어떤 움직임, 적적인 박스한 움직임, 오프더볼 움직임이 매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특히 후반기 막판에 그렇게 승률을 좀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쿠쿠레아 선수의 적극적인 움직임. 쿠쿠레아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올라갔을 때 적극적으로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득점 찬스를 같이 만들어준다던가, 또는 엔소 선수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사실 첼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세도가 상당히 높은 최고 활약을 했지만, 지난 시즌에 엔소는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는 데 있어서는 리그 순위에 있어서 매우 큰 뭐랄까요, 그 고비 때 큰 역할을 했다. 평균적인 활약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평가를 또 내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제는 이제 엔소 선수가 없는 전반에는 그런 조금 답답한 양상이 있었고, 그리고 잭슨과 마두에케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마두에케 선수는 뭔가 좀 붕 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확실한 좋았을 때 파괴력, 집중력, 이런 집착력이 잘 보이지 않고 미스가 좀 많았습니다. 어제 윙에서. 그리고 잭슨은 확실히 이제 경쟁 효과라는 것이 축구에서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어요. 네. 자기 경쟁자가 딱 벤치에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델랍 선수를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어제. 네. 그것은 이제 집중력이라는 것은 움직임에 대한 집중력이라 보다는 세밀함, 네. 패스를 넣어주거나, 네. 슈팅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언가 조금 하나하나 약간 공들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잭슨 선수는 팀 내에서 정말 네트와 함께 가장 빠른 선수,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공격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가 그렇게 집중력을 갖고 한 경기 한 경기 조금 더 기복 없이 좋은 내용을 보인다면, 그러면 델랍과의 어떤 공존에서의 첼시에서의 공격 파괴력, 무게감은 더 증대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크님, 안정감은 있는데 너무 답답한, 네, 말씀해 주셨고요. 번님, 하지만 마레스카의 전술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좀 실망이었어요. 지금 전반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안정감은 있어요. 네. 그게 마레스카 감독이 지난 시즌에 그래도 수비 실점률이 포체티노 감독 있을 때보다 많이 줄였거든요. 실점을. 거의 20개 가까이 줄였잖아요. 실점을.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래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 또 프로액티브한 운영, 네. 능동적 운영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스토퍼들도 순간적으로는 공격 가담을 적절히 해야 되고요. 3둘 빌드업에서, 그리고 스토퍼들이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간격을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극성을 띠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들도 3둘이라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상대의 숫자가 적을 때는 3 하나,
3 하나더라도 스토퍼들이 또 위로 올라가 버리면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흐름을 전개하는 맨체스터 시티나 이런 팀들은 조금 더 프로액티브한 운영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레스카는 그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나 이런 감독보다는 조금 수비적입니다. 네. 뒤쪽에 그런 이 숫자에 대한 밸런스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성이 있는 리스크 있는 패스보다는 안정지향적인 뒤쪽의 숫자와 밸런스를 중시하는 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기서 수비는 안정감이 더 있어 보이긴 한 장점은 있다. 네, 그거는 장점이 약간 될 수 있어요. 왜? 수비자 뒤에 조금 더 엉덩이를 빼고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볼이 끊겨서 앞쪽에서 소유권을 내주고 거기서 지연이 안 되고 역습을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비를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됩니다. 네. 오히려 실점은 1차 빌드업에서 진짜 뭐 산체스의 진짜 어처구니 없는 패스 미스나 1차 빌드업에서 압박에서 실책에 의해서 내주지 않아도 될 부분들 실점이 있는 거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어떤 수비로 전환될 때 실점률은 오히려 조금 적어요. 첼시가.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운영보다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운영이 낫겠죠. 그래서 그런 운영은 사실은 전반전처럼 약간 공격 흐름이 단순하고 윙어에게 의존하면서 무언가 상대 수비, 밀집 수비, 좀 내려앉은 수비, 숫자가 많은 수비를 상대로는 상당히 힘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단점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경기가 좀 답답해지고 재미도 없어지죠. 그런데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프로액티브하게 공격적인 운영을 할 때는 물론 뒤쪽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그러면 그게 잘 될 경우에 경기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주도할 수 있고요. 네, 점유율을 더 가져가면서도 공격은 합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숫자 싸움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다이나믹한 공격 또 득점의 파괴력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운영이 되겠죠. 그게 이제 장점을 극대화해서 최고치로 올릴 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최전성기 때 경기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운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견지에서 마레스카 감독이 전술 철학을 들고 게임 플랜을 들고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공격에서도 조금 더 다이나믹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되겠느냐? 결국은 현재로서는 제가 보면 엔소 선수가 지금 공격 지원 능력이 매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지지난 시즌, 뭐 최근 몇 시즌에 걸쳐서 이렇게 느낌을 보면 엔소 선수는 이제 확실히 무언가 본인이 들어가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눈을 좀 뜬 느낌? 네. 한동안은 슈팅도 제대로 이제 득점과는 좀 인연이 없었고 공격 포인트 특히 골과는 인연이 좀 없었던 시기가 한참 길었었잖아요. 엔소가. 근데 요즘은 확실히 좀 거기에 눈을 떴다. 그래서 두 번째 골, 후반전 들어서 두 번째 골 넣을 때도 엔소 선수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잭슨 선수가 나가고 델랍 선수, 리암 델랍 선수가 이제 디비전을 치렀는데 리암 델랍 선수는 확실히 지능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피지컬적으로도 밸런스가 좋은 선수고요. 잭슨과 비교를 한다면 잭슨 선수 첫 시즌에 제가 원투펀치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던 문제죠. 어떤 문제 얘기했었나요? 그때 제일 큰 거 잭슨 선수 원투펀치에서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홀드업이 안 된다. 네. 처음에 왔는데 원톱 그 전술적으로 투톱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투톱도 그걸 잘해야 되겠지만 원톱일 경우에는 홀드업 플레이가 필수입니다. 네. 근데 잭슨이 첫 시즌 같은 경우 홀더 플레이가 안 됐어요. 네. 홀더 플레이는 뭐예요? 공을 지킬 수 있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지킨다는 얘기 뭐죠?
지킬 줄 알아야 그것이 연계가 됩니다. 지킨다는 얘기는, 원톱이 지킨다는 얘기는 움직임을 통해서 홀드오프 플레이를 이제 병행해야 되는 운영인데, 수비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센터백. 수비를 끌고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상대 라인을 같이 끌고 올라가게끔 하면서, 두 번째는 공간을 만들게 하는 역할이죠. 네.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 미끼라는 역할을 많이 쓰지만, 그 홀더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원톱들이 결국 그 연계 미끼 역할을 통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환에서 가장 실리적인 득점이 가능합니다. 왜? 뒷공간을 털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여러 노하우들이 필요하고 피지컬적인 역량이 필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죠. 네, 피지컬. 삐짝 말라갖고 1m 키는 90인데 몸무게가 53kg이면 그게 되겠습니까? 네. 이런 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령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좋은 어떤 공격수를 만나서 또 많이 배워야죠. 네. 그리고 본인이 또 그 훈련을 통해서 그걸 익혀야 되고, 팔도 잘 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발밑, 공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냥 등지고 지킨다는 것만 홀드업이 아니고, 발밑으로 터치, 좋은 터치 하에서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터치, 그런 판단들, 또 그것이 정교하게 발밑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계 플레이가 그래야 이제 홀드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잭슨은 첫 시즌에는 진짜 안 됐는데, 그래서 상대가 붙으면 공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즌부터는 점진적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홀드업 플레이가 아주 좋은 공격수는 아닙니다. 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엄청 좋았어요. 첫 시즌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본인도 이제 성장을 한 게 느껴질 정도로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선수였고, 네, 두 번째는 움직임에 대한 효율성, 네, 지능, 뭐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기복이 좀 심해요. 기복이. 네, 이 잭슨 선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렇게 움직일 줄도 아네? 이런 생각이 드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쟤는 축구를 어디서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만큼 소유권을 뺏고 최전방 공격수가 가져가야 될 일단 기본들이 있어요. 네, 기본들. 동료가 빠르게 상대의 어떤 1차 그룹의 지연행위나 압박을 풀어서 시야가 딱 확보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그 시점 전에 이미 딱 움직임을 스타트를 끊어서, 특히 이제 공격수 같은 경우는 사이드 공간 또는 그거는 이제 감독과의 약속이지만 나와서 수비 라인을 끌고 나와서 빨리 수비보다 나와서 그것을 받는 그런 공간으로 움직여서 링커 플레이를 하고 들어가든, 아니면 이제 공격 감독이 요구하는 컨셉이 빠르게 돌아나가라, 사이드 쪽으로 돌아나가면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빠르게 병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쪽 공간, 사이드 공간이 헐이 비고 이쪽에서는 압박을 풀어서 킥을 할 줄 아는 선수가 딱 거기서 봤는데 안 뛰고 이리로 나오는 거예요. 받기도 힘든 쪽으로. 돌아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돌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전환 시에 공격수가 얼만큼 모범답안처럼 움직이느냐, 그것도 이제 공격수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격수의 능력이 또 좌지우지가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기복이 좀 있었고, 스피드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뒷공간 치고 들어갈 때 잘 맞으면 아주 빠른 스피드로 좋은 피지컬과 또 슈팅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근데 또 결정력, 잭슨은 그런 결정력에서도 슈팅에 있어서 또 기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중력 문제, 라인 컨트롤에 대한 문제죠. 네. 라인 컨트롤을 뚫고 상대의 옵사이드 트랩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라인을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경기들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기복이 있는 거죠. 반면에 리암 델랍은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몸값이 막 천정부지로 다시 솟고 있는 이런 공격수들 많잖아요. 네, 요즘 물망에 오르고 있는 매물들. 그런 선수에 비해서는 뭐 진짜
효율적으로 영입이 됐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선수가 일단 기본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는 리암 델랍 선수가 잠재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해서 특출난 선수라고 보진 않아요. 특출난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피지컬적으로도 좋은 기본을 잘 갖추고 있어요. 최전방 공격수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장점은 일단은 공격이 연결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입스위치 타운 같은 팀은 사실 공격 진행이 거의 전개가 안 되는, 또 잘 안 풀리는 경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강팀에서 공격수로 활약을 할 때는 기본적인 찬스들을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또 기본적인 공격 지원들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델랍 선수는 일단 기복은 좀 적을 것이다. 왜? 기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기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발밑에 대한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움직임 그런 부분이 약간 교과서적으로 잘 움직여요. 이 선수가. 그리고 공간이 있을 때 입스위치 타운에 있을 때는 공격 지원을 할 때 동료들보다는 본인이 좀 혼자서 뭔가 만들려는 노력, 또 셋피스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을 달고 드리블하는 것이 좀 많았어요. 이 델랍 선수가 본인이 온도볼에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았어. 그러다가 이제 힘으로 막 치고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뭔가 셋피스도 만들고 이러한 것에 대한 운영을 했지만, 첼시에서는 너무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물론 이제 공을 달고 들어가는 드리블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팀 플레이를 하면서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는 움직임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리암 델랍은 일단 평타는 쳐줄 가능성이 높다. 네, 평타. 이런 강팀에서 이제 기회를 쭉 받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잭슨과의 공존에서, 잭슨도 이제 장점이 상당히 또 있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같이 득점력을 좀 올릴 수 있는 운영. 네. 두 선수가 한 명이 선발로 나왔다, 한 명 그 다음에 교체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공존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뭐 조금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다치거나 할 때도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리암 델랍 영입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구 선수도 데뷔전을 치렀고요. 이수구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카이세도 선수, 또 이수구 챔피언스 리그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경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롤, 기본적으로 6번 롤에 대한 어떤 로테이션 자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이수구, 애수구. 네. 그리고 저는 안드레이 산토스를 좀 보고 싶었는데 안드레이 산토스에게 첫 경기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 안드레이 산토스가 요즘에 이제 공격 가담을 해서 박스 투 박스 역량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지금 엄청 늘었습니다. 네. 그 나이 때는 지금 이 스텝업을 하는 어떤 속도가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 2년 사이에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레이 산토스의 성장을 한번 또 경기를 통해서 보고 싶었어요. 왜? 지금 그런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첼시의 또 공격 파괴력을 더 올려줘야 될 때. 안드레이 산토스가 글쎄요, 뭐 플라멩고전이나 튀니스전 여기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안드레이 산토스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이세도, 엔소 파머, 라비아, 에수구, 안드레이 산토스, 뭐 그렇게 이제 중앙 미드필더진들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듀스 베리올도 있죠. 네. 듀스 베리올은 글쎄요, 어떻게 거치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격진은 네투 선수가 일단 오른쪽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에스테방 선수가 이제 클럽 월드컵 끝나고 지금은 파우메이라스에서 클럽 월드컵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우메이라스에서 클럽 월드컵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합류를 합니다. 에스테방은. 그래서 에스테방 선수는 뭐 지금 최고의 기대주잖아요. 네. 이 선수는 좋습니다. 네. 파괴력도 좋고, 기본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그런 성향, 또 테크닉, 무언가 좀 다른 유형이죠. 네. 이런 선수는 이제 글쎄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느 정도 빠르게 이제 적응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첼시 현재 아주 어린 자원이잖아요. 어린 자원치고는 조금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시즌부터 꽤 많은 시간을 중용받고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있고, 에스테방은 뭐 좌우를 또 다 볼 수 있죠. 네. 왼쪽이 이제 마두에케 이런 선수들이 좀 잘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왼쪽 기튼스 선수를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노 기튼스를 노린다는 얘기는 기튼스도 아주 어릴 때 처음에 독일 갔을 때 그때 도르트문트에서 봤을 때 제가 그 처음 그 경기 중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많이 놀랬었어요. 야, 1대1에서 잠재성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놀라운 선수고요. 그리고 지금 마르스카 감독이 어차피 약간 그렇게 뒤쪽에서 조금 뭐랄까요,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지금 같은 운영을 할 때는 결국 윙포드의 1대1이 중요하긴 합니다. 거기에 득점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바이노 기튼스가 지난 시즌 전반기 같은 폼을 유지할 수 있으면 후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면 1대1에서는 일단 좀 힘을 낼 수가 있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있다. 근데 뭐 지금 뭐 금액을 좀 높게 부른다면서요. 네.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적절하게 합의가 된다면 뭐 지금 윙포드들의 그런 스쿼드 뎁스를 강화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더블 스쿼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거기서 누가 주전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근데 지금 첼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지금 더블 스쿼드를 구축을 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주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쟁해야 될 포지션이 매우 많습니다. 타이릭 조지? 네, 말씀해 주시는데 타이릭 조지도 역시 경쟁을 해야 되는 대상이죠. 타이릭 조지도 좋은 선수예요. 네, 물론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센터백은 뭐 지금 자원들이 꽤 많고요. 네, 이번에 그 클럽 월드컵에 센터백들은 많이 데리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코릴과 토신이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고, 찰로바가 있고, 찰로바의 거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고 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바디아실 이번 명단에 들어왔었고, 마마두 사르 있죠? 또 데려온 선수 마마두 사르 있고, 안셀미노까지 지금 데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백은 자원이 많고, 문제는 사실 왼쪽 수비예요. 왼쪽 수비가 백업이 필요합니다. 쿠쿠레아 선수가 워낙 지금 잘하고 있어요. 막 그 LAFC전도 제가 뽑은 최고의 선수는 쿠쿠레아예요. 네, 쿠쿠레아가 그 조금 답답한 경기를 혼자서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후반전에는 이제 쿠쿠레아가 높은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버티드하게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쿠쿠레아가 예를 들어서 다쳤다. 그럼 첼시가 좀 힘들어져요. 네. 귀스토 이런 선수가 좌우를 다 보지만 조금 믿음감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왼쪽 수비 백업은 사실 필요합니다. 네. 지금 쿠쿠레아 선수를 대신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키퍼는 메냥 선수가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경험 있는 선수, 또 빌드업에서 조금 더 스토퍼들이 전진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높은 위치에서도 키퍼가 거의 스위퍼 같은 역할을 발밑으로 해주면서 하면은 그게 수비가 또 안정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경험도 있고 그런 발밑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키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냥 선수 기대를 했는데 뭐 파토 났다고 하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나면 클럽 월드컵 끝나면 이적 시장이 또 아직
기간이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황을 보고 연쇄작용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베테랑 키퍼들에 대한 영입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토 선수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토 선수는 전 좋다고 봅니다. 조렐 하토. 아약스의 하토 선수는 공격적인 성향, 왼쪽 수비로 나서도 뭐 일단 발밑도 좋고 공격 성향, 적극성도 있고 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공격 가담해서 공격을 지원해주는 운영도 좋고, 여러모로 쿠쿠레아 같은 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라고도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토 선수를 데리고 영입을 해서 스쿼드 뎁스를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나쁘지 않다. 희망하고 물망에 오른 그 선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프런트 관계자들한테 들었던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기사화되고 하니까 그만큼 구단이 언급한 선수들은 희망하는 선수니까 그런 선수들을 다 영입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영입을 할 때 이제 적절한 가격에 영입을 해야죠. 오버페이 하지 않고. 그 다음 문제고요, 그거는. 네. 하토 선수는 잔류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라고. 네, 그렇겠죠. 뭐 그쪽 아약스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뭐 최전방에 기우 선수도 있죠. 기우도 이제 경쟁해야죠. 네. 기우 선수가 근데 심리적으로 델랍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 아마 나는 이제 완전히 밀려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 감독이 또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선수가 심리적으로 그 동기부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감독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첼시는 뭐 차근차근 그래도 작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네. 그리고 마르스 감독이 이제 지난 LFC 경기 막판에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미스였는지 모르겠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쓰는 네, 그런 좌우 풀백 두 명이 같이 중앙으로 오는 그런 2-3 빌드업이죠. 그걸 짧은 시간도 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쿠쿠레아가 코칭 스텝 보고 귀스토 제 일로 들어오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따지더라고요. 약간 쿠쿠레아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그렇게 움직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마르스카 감독이 경기 막판에 2대0인 상황에서 야 이거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약간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귀스토가 이렇게 자기가 인버티드로 가라는 건 줄 알고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쿠쿠레아가 쟤 뭐지? 저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 쟤 이렇게 오는데 뭐래서 그렇게 그게 화면에 조금 잡혔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제 생각에 그런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클럽 월드컵. 네. 상금 규모가 대단합니다. 33분. 울산은 이번 대회 지금 유럽이나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뉴스들 배당 이런 거 보면 거의 꼴찌예요. 네. 울산이 지금 32개 팀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첫 경기를 이제 마멜로디 썬다운스랑 갔는데 이번에 월드컵 상금 아시죠? 네, 상금 합계가 언론상으로 전해지기에는 10억 달러입니다. 1조 3,600억 정도. 출전 수당이 130억 원 정도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면 기본 130억 가져간다는 얘기. 울산은 대단하죠? 그리고 1승만 해도 27억 원 정도 들어온답니다. 승리 수당. 네. 그러면은 첫 경기 마멜로디전 1승하고 1승 2패로 떨어져도 157억 원 들어온다는 얘기고 1무승부 하면은 13억 원 들어온다 그러고 16강 가면은 또 102억 원.
그래서 1승 1무 1패 정도 하면 조별리그에서 만약에 정말 선전해서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또 16강까지 간다 그러면 한 280억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울산 선수도 연봉 총액보다 높은 거예요. 네. 대박이죠. 네. 돈잔치입니다, 완전히. 근데 첫 경기 상대부터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플루미넨세와 도르트문트, 물론 이름값에서 이제 울산이 그 두 팀보다 이 팀이 좀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마멜로디 선다운스 경기를 슬쩍 봤어요. 풀 경기는 이렇게 아무 차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P2P로 올라오는 막 이런 불법 제가 이제 봤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이 팀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제가 몇 경기를 좀 봤어요. 좀 긴 하이라이트더라고요. 10몇 분짜리. 그래서 한 5경기 정도 이렇게 보고 왔는데 괜찮던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에요. 네, 이 팀이. 그래서 제가 본 경기들이 4-1-3-2 전술 쓰는 경기가 있었고 3백 3-4-3 쓰는 전술 운영하는 경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4-2-3-1 쓰는 운영하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 팀 감독이 미겔 카르도소 감독. 네. 낭트에서 감독을 했었고 셀타비고 또 AK 아틴스, AK 아테나라고 하죠 보통. 네, AK 아틴스에서 감독했었고 히와베, 뭐 튀니지 클럽 튀니스. 네, 이번에 클럽월드컵 나왔는데요 그 팀도 그런 데서 감독을 했고 작년 10월에 썬다운스 감독, 이 마멜로디 썬다운스 감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썬다운스 우리나라에 온 적 있지 않아요? 예전에 피스컵 때, 그렇죠? 저 피스컵 때 그 기억 썬다운스 온 것 같은데 그 팀이에요. 그 팀. 네. 이 팀이 자국리그 8연패입니다. 안 왔나요? 썬다운스? 아 그런가요? 예전에 피스컵 때 그 남아공팀 온 팀이 그 이름이 뭐더라? 제가 까먹었네요. 네. 어쨌든 마멜로디 썬다운스 카이저 칩스가 왔었구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이 남아공에서 네, 8시즌 연속 리그 우승했습니다. 연고지는 프리토리아. 행정수도예요. 그래서 프리토리아입니다. 네. 저는 이제 남아공 월드컵 때 요하네스버그에 한 달 있었는데 요하네스버그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 네, 가까워요. 프리토리아라는 행정수도가 있어요. 거기가 연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세종시 뭐 이런 데죠. 그래서 제가 묵었던 그 민박집 한국 분이세요. 네, 사장님이 민박집 그 따님들이 그 프리토리아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연고지고요. 이 팀의 선수들의 어떤 그 경기력이나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어떤 능력들을 좀 보려고 이 선수 클립들도 좀 찾아봤는데 좋은 선수들입니다. 네, 특히 공격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 팀에서 공격 포인트가 가장 높은 선수, 윙어도 보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보는 브라질 출신의 히베이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보니까 약간 히바우도가 생각이 납니다. 왼발잡이인데 공격 지원 패스 뭐 이런 것도 좋고 킥도 좋고 왼발 슈팅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 돌파력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가 올 시즌에만 벌써 16골 지금 기록 중이고요. 네, 득점도 잘하고 있고 공격 지원도 잘하는 팀 내에서 공격에서는 중심 선수 히베이로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수로 남아공 대표 공격수인 레이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스코다가마 출신의 브라질 출신의 살레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두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는 또 특히 레이너스 선수는 거의 윙포드 성향의 공격수예요. 그래서 투톱을 놓더라도 두 선수는 또 측면 플레이를 하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는 움직임도 가고 윙어 역할도 같이 해주는 그런 움직임 좋고 뒷공간 측면으로 이렇게 빠져서 뒷공간을 침투하는 어떤 능력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도 레이너스 선수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살레스 선수도 약간 수비를 끌고 나와서 연계 역할도 잘하고요. 이 선수가 벨기에 리그에서 이부르그에 있었지만 롬멜이라는 팀
거기서 320만 유로에 이 마멜로디 선다운스에 들어온 선수인데요. 320만 유로니까 꽤 세죠. 네. K리그에서는 320만 유로 용병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입이 돼서 올 시즌에 8골 기록 중인데 이 선수는 팀에 도움을 주는 또 공격수예요. 역할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선에 칠레 대표 출신의 아엔데라는 선수도 재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쪽 윙어는 여러 선수들을 쓰더라고요. 마에마라는 선수도 쓰고 또는 매튜스라는 선수도 씁니다. 상당히 침투 능력이 좋고 빠른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격적으로 4-1-3-2 같은 운영도 하는데 우리와의 경기 때 아마 이런 공격적인 운영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2선 3명 투톱 이 5명이 다는 아니죠. 그 중에 한 4명 정도가 다 순발력, 빠르고 침투 능력이 있고 다 볼들 잘 차고 기술, 슈팅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팀의 가장 중심을 잡는 모코에나라는 이 핵심 선수가 있습니다. 모코에나. 이 선수도 역시 남아공 대표 핵심 선수죠. 모코에나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간헐적인 박스투박스 역할을 하면서 중거리도 때리고 선수 면면이 매우 좋아요. 수비 라인은 뭐 거의 다 남아공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아공 대표. 그러니까 일부 용병 플러스 남아공 대표. 네. 그래서 전체적인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보면 울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울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팀하고 플레이를 할 때는 울산이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 팀이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에요. 근데 압박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울산이 K리그에서 할 때처럼 김판gun 감독이 뭐 진짜 프로액티브 뭐 축구 주창하면서 능동적인 축구, 주도하는 축구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원터치로 빨리 풀어서 엄원상에게 넘겨서 역습, 카운터택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실리적인 결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경기를 주도하는 약간의 흐름, 같이 주도하는 흐름이 되더라도 빌드업 상황에서 일단 미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팀이 강점은 수비 라인의 남아공 대표 출신들이 상당히 높은 라인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지만 사실 공격진들이 능력이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빌드업에서 울산이 미스가 나오면 그러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은.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울산 HD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너무 점유율을 갖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런 미스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 이제 이 팀이 울산이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겼다. 소유권을 잃었을 때 강하게 압박하는 데는 조금 실수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선수들은 특히 어쨌든 공격을 주도하는 흐름이 있다. 그럴 때 이제 공격을 주도해서 상대 파이널 서드까지 갔다가 소유권을 잃었다. 그 순간부터 바로 팀 압박으로 에워싸는 컨셉을 이 경기에선 갖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울산이 가장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이죠. 거기서 다시 끊어서 바로 득점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안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그게 안 되더라도 지연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울산의 수비가 서명관 선수도 있지만 김용권 선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뒤가 조금 취약합니다. 높은 라인 들어오면은.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마멜로디 선다운스는 상당히 스피드가 있고 빠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또 개인 기술도 좋아요. 돌파 기술이 좋기 때문에 쉽게 뒷공간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연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압박. 그것이 울산에게는 정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울산이. 근데 이제 경험이 있는 선수들 중심으로 또 허리라인도 구축하고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정우영 선수, 특히 보야니치 선수는 또 중요하니까 보야니치 선수 있고, 특히 고승범 같은 선수가 압박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끊어서 동료에게 바로 전개시킬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엄원상. 네. 엄원상이 폼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경기는 엄원상이 이런 선수 아마 약간 또 아프리카 선수도 놀랄 거예요. 엄원상 같은 선수 폼 좋아서 팍 치고 들어가면
뭐지? 야, 그거 이제 엄원상 들어가고 이청용 뭐 이런 선수들이 싹 그때 이제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가져가 주면서 골에도 관여하고 에릭 같은 유형도 있지만 네, 에릭 같은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좋은 폼을 유지해서 에릭이 이제 조금 팀에 적응한 상황이니까 경기 좀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허율 선수도 나올 수 있나요? 네, 허율 이런 카드들도 또 특징이 다르니까 잘 활용한다면 그래도 플루미넨시와 도르트문트보다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울산이.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이기는 경기. 첫 승. 이 상금이 얼마입니까? 나는 눈에 불을 켜고 들어가겠네, 아주. 네, 1승만 해도 추가로 한 27억 이상이 들어오니까. 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퍼거슨이 정말 감사합니다. 울산의 올 시즌 폼을 보면 기대가 전혀 안 됩니다. 대체 겨울 이적 시장에 뭘 했는지 의문이네요. 울산 팬은 아니고 그냥 한국 대표로 갔으니 잘했으면 하지만 망신은 안 되겠으면 합니다. 라고. 올 시즌은 아무래도 폼이 좀 저하돼 있죠. 그래서 리그 3연패를 하긴 했지만 지금 울산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K리그 최고의 팀이다? 라고 하기는 힘들죠. 네. 지금은 누굽니까? 전북이죠. 네. 거스포획 감독의 전북. 울산이 어쨌든 근데 울산 팬들도 응원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특성이 이제 울산 팬도 아닌데 국제대회 나가면 그냥 한국 팀으로 응원하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에선 그런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첼시 팬이 이번에 클럽 월드컵 갔는데 아스날 팬이 와 첼시 잘해라 응원하나요? 절대 안 해요. 네. 절대 안 합니다. 네. 망해라! 그러죠. 첼시 망해라! 네. 토트넘이, 예. 이 클럽 월드컵 나가는데 아스날 팬이 응원하나요? 절대 응원 안 해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정서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느 팀이 나가도 맨날 싸우고 욕하다가도 울산이 그냥 국제대회 나가면 그냥 대한민국 팀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 팀 잘해라! 네. 그쵸. 어쨌든. 응원합니다. 네. 그로구님이 민족주의 그런 건가? 라고.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만의 정서죠. 네.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네.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데 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내부에서는 막 서로 싸우고 그러지만 뭔가 이제 밖에 나가서 태극기 한국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될 때는 다 뭉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 위급한 상황, 국가적인 어떤 큰 문제, 위급한 상황이 될 때는 똘똘 뭉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그럴 때는 뭉쳐요. 맨날 싸우다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울산 HD가 첫 경기를 이제 잘 치러야 되고요. 마멜로디 선다운스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나 하면 이 팀이 아프리카 축구연맹 회장이 오랫동안 소유주였어요. 구단주. 그다음 요즘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했었고 그냥 이름만 봐서는 울산이 그냥 쉽게 이겨야 되는 팀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력적으로 여기가 조금 우세합니다. 네. 마멜로디 선다운스. 그래서 울산은 최약체라고 분류됩니다. 지금. 네. 이 32개 팀 중에서 최약체. 실질적으로도 거의 그래요. 네. 거의 최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변을 기대하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네. 요즘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여름 이적 시장에 6월 중순이면은 이적 시장이 이제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단계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적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 얘기, 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팩트 위주의 기사라기보다는 뭐 약간의 분위기에 휩쓰인 그런 루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1년 남았고, 네, 탑클래스 선수고, 이적료가 발생이 되는 상황이고, 구단주는 다니엘 레비고, 그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기자들이 볼 때, 다니엘 레비의 성향상 이적료를 안 받고 그냥 FA로 내보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약간 넘겨짚고 쓰는 기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전에 듣고 쓰는 기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뭐 구단 관계자들이 우리 회장님이 뭐 약간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전에 듣고 이제 쓰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 레비 같은 경우는 안에 그 구단 내의 어떤 전체적인 지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기자들이 또 그 세부 사항까지는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1년 남은 탑 클래스 선수가 구단도 약간 이제 수익적인 경영적인 측면을 좀 강화 중시하는 뭐 그런 구단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선수와는 조금 또 다른 지금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케팅적인 머천다이징 수입도 되게 많고요.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마케팅적인 요소. 이번에도 그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토트넘이 또 와서 뉴캐슬하고 한국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외에 기타 부수적인 손흥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저도 그냥 넘겨 이렇게 듣는 얘기는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레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네. 요즘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보고 네, 우리 손흥민 선수님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주급은 뭐 많이 받고 있죠. 손흥민 선수도. 주급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사우디 리그도 요즘에 1년 남은 선수에게 그렇게 얼토당토한 이적료를 제시하진 않아요. 사우디 리그도. 네. 요즘엔 그래요. 1년 남은 선수에게 이적료, 1년 남은 선수니까 이적료가 많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얼토당토한 이적료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페네르바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1년 남은 선수에게 얼토당토한 이적료를 제시하진 않아요. 그래도 기존의 다른 그런 빅클럽이나 이런 데서 그냥 제시할 수 있는 수준보다 좀 높다. 괜찮은데? 이런 조건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더라도 다니엘 레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손흥민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야,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만약에 이렇게 반말식으로 얘기한다면, 야, 흥민아, 사실은 너는 우리 팀에 나가면서 우리 팀에게 이적료를 좀 던져주고 가고 싶어 하는데, 너가 남아 있어서 발생되는 수익이나 너가 던져주는 이적료나 비슷해. 그러니까 너 남아도 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본인에게 맡긴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뭐 연봉이나 그런 부분이 뭐 제의하는 이런 쪽에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뭐 그럼에도 지금도 많은데요, 뭐 토트넘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름에 프리시즌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케팅 요소가 좀 포함이 된 프리시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은 잘 끝내놓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적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결정할 문제인데 굳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사우디를 갈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년에 이제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지금 완전히 적응돼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또 루틴하게 어떤 플랜을 조금 짤 수 있는 신체 리듬이나 모든 부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토트넘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본인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만약에 뭐 사우디로 가거나, 날씨도 또 다르잖아요. 사우디는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음식도 그렇고 뭐 모든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리그 튀르키예를 간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네. 거기서 막 한 시즌 적응하는데 정신없는데 또 월드컵 바로 본선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러면 또 정신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거를 고려했을 때 그냥 맡긴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희찬도 이적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조용하긴 하네. 네. 아직은 뭐 이적 시장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올 시즌은 유난히 클럽 월드컵 때문에 일찍 등록을 시키려고, 클럽 월드컵부터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런 팀들이 이제 빨리 시작이 돼서 지금 막 초반부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연쇄작용에 다른 팀들까지 좀 얽혀져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이적 시장 초반입니다. 네. 그래서 울브스나 뭐 이런 팀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불이 붙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강인은 어디가 어울릴까요? 네. 이강인의 스타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이 어울리겠죠. 그 이강인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팀. 주전으로 계속 뛰면서.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그런 팀 가서 행복 축구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팀 스타일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못해서 지금 중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단계는 뭐 어디로 가겠네, 뭐 거의 확정 아니야, 이렇게 지금 미리 넘겨짚을 시기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은 기자들도 뭐 이미 4월 뭐 이때부터 이제 막 이적 관련된 기사들 쓰고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팩트도 많이 섞여 있고요. 그 루머 단계에 있는 기사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약간 추측성 기사들도 많은 단계예요. 만약에 이러한 얘기들이 도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칼럼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네,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이 붙으려면 개막하기 전에 7월, 네, 7월 가야죠. 7월 가서 뭐 한 7월 중순부터라도, 또는 7월 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적과 관련된 그런 행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물론 클럽 월드컵에 출전해서 이미 뭐 영입하고 이런 팀들 제외하고요. 다른 팀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8분. 네. 오늘도 첼시 얘기 좀 조금 해봤고, 네, 울산 얘기 좀 했고, 그리고 마멜로디 선다운스에 대한 얘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간단한 얘기 해봤습니다. 제가 약을 먹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졸려요. 너무 지금 하고 있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졸려서 좀 몽한 상황에서 사실 좀 방송을 했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약간 횡설수설한 내용은 없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새시고 내일 아침 7시에 울산전 보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저는 그럴 건데, 네. 졸려가지고 집에 약간 잘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7시에 울산 경기전 볼 겁니다. 네. 내일 혹시 출근하시는 분은 이제 힘들고,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네, 밤새고 새벽에는 좀 뭐 넷플릭스도 좀 보시고 보시다가 네, 울산전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